네, 반갑습니다. 폴리뉴스 폴리피플 2023년 2월 전국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출연자들은 그 정가 동이고요. 홍영식 한길리스트 소장님, 그리고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그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지율과 함께 보는 거하고 국힘 전당대회가 한창 벌어지고 있죠. 3월 8일 날 1차 발표죠. 가만히 안 놓으면 결선 투표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포동의안이 27일입니까? 본회의 처리가? 27일. 네, 27일 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에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이 ICBM 발사라든지 이게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핵보유 이야기도 다시 넘어가는데요. 핵개발 이야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겁니다. 홍 소장님,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갤럽이 매주 하는 지난주 금요일 날짜 보도가 있었고 참고할 만한 거는 이번 주 월요일자 리얼미터 조사 두 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갤럽 조사는 전주에 비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보도된 거는 지난주에 비해서 3포인트가 오른 35%로 나왔고 리얼미터는 3.5%포인트가 오른 40.4%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대통령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민주적 통치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면 제일 비판적이겠죠. 그쪽 시각에서 놓고 본다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지지율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보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 이번 주에 어떤 부분들이 큰 변수가 있었는가? 제가 보건대는 대통령의 당에 대한 당대표 선출에 대해서는 유난연대 논쟁 이후는 지금 자제를 하는 분위기니 그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을 테고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경제 민생 행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 아주 상징적인 것이었던 것이 은행 돈 잔치로 규정을 하는 이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단순한 금융권의 이 은행의 금리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보다도 화물연대에 관련되어서도 같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가 35년간 민주화 기간을 이후에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많이 긍정적으로 나아간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 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화물연대 노조 문제라든가 금융권의 이런 돈잔치 논쟁을 일으켜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 매너리즘에 빠져서 새로 생기는 사회적 문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치고 나갔다. 그것이 반등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요 시각에서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과거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옛날 용어를 쓰면은 당청 관계에서 청와대 대통령실 중심입니다. 현 정부에 들어서서는 정당 지지율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끌어간다는 차원에도 대통령 지지율의 흐름을 유심히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집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을 하는데 이 역시 대통령의 요즘 그런 분위기는 좀 자제하는 분위기는 해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다. 즉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은 김기현 후보가 불리할 것이고 올라가면은 하락하면은 불리할 것이고 올라가면은 또는 유지를 하면은 김기현 후보가 유리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의 흐름은 여야 관계, 정당 지지율은 여야 관계. 두 번째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갤럽이나 리얼미터 다 3% 정도씩 올랐는데 보수 지지층의 위기의식이 작용했다고 봅니까? 금방 말한 대로 민생 현안에 좀 집중한 효과라고 봅니까?
저는 뭐 다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복합적인 그 이 하나 요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일종은 보합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강보합세다. 조금은 그러니까 약간은 반등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민생 문제.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민생의 빌런, 민생의 악당을 딱 정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지금 대기업, 저 통신 대기업이라든지 은행에 또 상당히 많은 이익을 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머니만 이렇게 채우기에 급급을 해서 사실 서민들의 등골을 좀 상당히 희게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통렬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질타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이제 이 진영 아까 그 지지층 결집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진영의 아젠다에 상당히 좀 충실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노조 문제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노조가 지금 회계 투명성을 지금 보장하지 않는다. 회계장부를 내놔라고 그러는데 안 내놓은 것 같고 지금 질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금 공중파들이 생중계를 했어요. 긴급히 중계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던지는 메시지가 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도 하고 소위 말해서 이 지금 대기업의 노조 위주의 강성 노조들에 대한 또 질타도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라는 컨벤션 효과도 알게 모르게 윤 대통령이 지금 일정을 자제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또 좀 얻는 이득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사 효과. 또 일단 있는 것 같다.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뭐 입증된 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서 강하게 몰아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지지층은 상당히 반발하고 중도층도 지금 아리까리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생의 빌런을 규정해가지고 나오고 있다. 민생학당. 예, 민생학당 그 재밌네요. 지금 이제 짚어주신 게 누굽니까? 통신대기업 통신대기업 그리고 그다음에 은행 4대 지주. 4대 금융지주 회사들 그 이제 국민들이 반감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노조, 이 강성 노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죠. 나름대로 아젠다 설정은 뭐 조금 잘한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제가 우리 지난달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간에 3대 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선 거라든지 지금 이렇게 민생악당 빌런을 규정하고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대통령 못지않는 그렇죠. 국정 운영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내가 저 때문에 지지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장청가. 이게 40% 오히려 안 넘은 게 좀 이상할 정도네요. 황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내년 총선에 이기는데 원래 초점이 다 맞춰져 있고 그 초점 하에서 이재명 문제를 끌고 가고 있고 또 지금 한국의 이 보수 진영에는 뭘 때리면 점수가 올라갈 건가는 건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노총 정교조 이런 그 부분은 거의 보수 진영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사회악이라고 논의가 안 된 채 진영별로 정오가 아주 강력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당연히 그 독과점을 때리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독과점을 때렸는데 보험회사를 살짝 언급하고 은행통신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이 유류도 독과점이고 한국의 공산품, 전자제품, 자동차도 독과점인데 정부가 아주 교묘하게 적정한 선을 독과점에서 건드려야 될 부분을 지금 당장 이제 국민들의 그 소비 비용 생계난이 극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가가 인상되고 소득이 줄어들고 밑에서부터 무너지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 물어보면 은행의 이자가 올랐다. 또 이 사보험료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보험사도 살짝 건들고 있더만요. 8조 뭐 수익 어쩌면서. 그러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중요한 게 그 통신비가 집주마다 몇십만 원씩은 나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 가지고 어쨌든 대중의 지지를 모아내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좌파 진영의 상징으로 돼 있는 부분을 두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의 지금 가장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두들기자. 그러면서 이제 이 완전히 이재명을 사법 처리를 죽어도 한다 하는 의지를 이제 세 가지를 보이니까 이것이 이제 합쳐져서 보수 내부에서 만족스럽지는 못하고 불만이 있어도 그래도 뭐 이만큼이라도 누가 지금 하냐 이런 시각들을 갖다 불러일으키면서 이것이 복합되어져서 저런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이제 시한이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 시간. 경제가 지금 시시각각으로 무너지고 있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요. 그래서 밑에부터 1분위, 2분위, 이제 난 3분위를 때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점점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렇게 빨리 더 무너지면 이제는 이런 어떤 정책도 통하지 않은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의 이 싸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론조사 지지율이 저희들이 느끼는 그냥 그것만 본다면은 30%를 하락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홍익수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민주적 통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데도 지금 이제 오히려 40% 선언을 뚫으려고 갔다가 지금 이 제가 볼 때는 전당대 개입 문제 때문에 이 30% 중반대로 그 내려왔지 않나 갤럽조사에서 전화 면접에서는 이제 다시 지금 이제 올라가는 이 추세가 민생 문제라든지 어떤 보수층을 결집하는 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칠다 그랬는데 점점 세련돼 간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에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익숙돼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이 민생으로서 치고 가서 어쨌든 간에 전체 국민들의 지지를 갖다가 이게 붙잡고 있는 건데 경제 무너지는 시각이 빨라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예를 들면은 그때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쳐서 그 당시에 어떤 이 국민들의 그 지지를 이어나가는 이런 측면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게 내 조금만 보태면 얼마 전까지 이 상저하고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반기는 경기가 좋아질 거다. 예. 미국이 달러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이제 낮춰서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 부동산의 모든 규제를 완화했고 하반기쯤에는 이제 금리도 내려가면서 좋아질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금리 동결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성장이나 무역 적자가 지금 문제가 조금 있지만 하반기 가면 회복되어서 올해 이 원래 목표했던 2% 이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제의 현황 6개월 뒤의 시점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엊그제부터 뭐랍니까? 경기 둔화가 체감이 되고 있다. 지난 4분기부터 매우 좋지 않은 실적들이 누적되면서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또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분위기를 보면 이제 뭐 노랜딩이니부터 그 뭐 금리 스톱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미국이 다시 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쪽으로 가면서 암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기술적 테크닉은 뛰어난데 그야말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6개월 뒤에 한국의 경제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정확하게 내려보고 진단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서 국가 경제가 안 무너지도록 하느냐 이런 시각들은 결여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인 작전은 뛰어난데 그야말로 국가의 이 기본적인 경제적 틀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는 완전히 취약함을 보이고 있고 이 경제수석이고 한국은행 총재고 그리고 무슨 뭐 경제부총리고 하루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걸로. 근데 이런 사람들로 어떻게 앞으로 경제를 유지시켜 갈 건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붕괴가 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 역대 최고의 무역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1월 달에 127억 달러 10달도 심각해지고 무역 적자가 나오고 그랬는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오히려 거꾸로 예를 들면 정치는 좀 두드리고 맞고 어째 가더라도 경제의 그 펀더멘털부터 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침체니 위기니 하는 부분들을 극복해내는 부분들을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는 지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폴리니스와 상생과 통일 포럼과 함께 그럼 정부 입장을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해서 3월 24일 날 그 포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좀 상당히 출연하기를 다들 꺼려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아니다. 이게 나와서 그걸 하면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체계 있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문제 해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상당히 경제 통과 그리고 그 공무원 관료 생활을 경제 쪽으로 센 분들로 많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그거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 속에 3월 초 되면은 그 비서실 개편, 개각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그 비서실 개편과 개각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이 모든 것은 항상 이야기된 대로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갈 건데 그 부분에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지금 이제 정리 문제 처벌이라든지 이상민 탄핵에 대해서 현재 결정이라든지 이런 내관들은 지금 이제 계속 있는 거죠. 예, 이 부분들은 이 단기간으로 해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민심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60% 정도가 특검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 66.4. 그리고 진상규명 충분하지 않았다가 58.2. 이상민 탄핵 현재 결정해야 된다가 또 인용해야 된다. 52.3. 이렇게 50% 넘고 거의 60% 가까이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 운영의 어떤 기술적 측면을 좀 익혔다면은 정말 국정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그 해결 과제가 뭔지 그 부분들을 갖다가 보다 심도 있고 구조적으로 풀어나갈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또 제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강보 압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지속할 수 없다고 지속이 가능할 것이냐 부분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건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재앙직 대통령하고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좀 만기 침남이잖아요. 지금 사실 윤 대통령이 모든 걸 지금 감나라 배나라 다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은행의 지금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은행들이 많은 이익을 냈다 그 부분 그리고 통신요금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제개혁 문제들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 더 이상 감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가 결국은 일주일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경제 악당들, 민생 악당들에 대해서 이렇게 때리고 하니까 지지율도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고 하니까 자신감을 막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국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비서실 개편하고 개각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새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내가 이 분야에 지금 국무위원이니까 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대통령 목소리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나친 자신감이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실제 아까 우리 황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지금 펀더멘탈이 흔들릴 정도로 위험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부분은 70년대 패러다임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과거 개발 독재 시대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매월 수출 학대 회의 이런 거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 상당히 정부의 그러니까 지금 기능을 훨씬 더 뛰어넘은 그러한 상황에서 각 부분이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전부 다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할 건지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이 은행 부분은 그러니까 예대 마진 때문에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끌었기 때문에 상당히 은행 지금 한 뭐 몇 개 은행을 더 늘리자는 식으로 이 과점 체제를 부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대통령 말 한마디로 됩니까? 그걸 만약에 그리고 새로 지금 은행을 만들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산업자본이 결국 그 은행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언상 규제 때문에 검산분리 때문에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거 틀을 깨려고 하면 입법이 돼야 되는데 그 입법할 수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절대 가방 의석을 갖고 있는데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3대 개혁 문제도 마찬가지고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입법으로 다 이 지금 백업이 돼야만 사실은 모든 것이 완성화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은행이나 통신요금이나 또 노조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회에서 제도적 법적 이 지금 개정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이 지금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지금 대드락이거든요. 이게 짧게 하나 네. 이게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이나 독과점, 그러니까 통신 같은 것을 손을 봐가 보면 독과적인 어떤 이 뭐라 그럴까 독과점이 가지고 있는 이 폭리, 착취 등을 갖다가 손을 보려면 그건 완전 비경제적 효과죠. 나머지도 그래야 되는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 완전히 규제 완화해 주거든요. 토지 이용료 완전히 풀어주고 있어요. 반도체는 막 그냥 R&D 인력부터 해서 특별 부업까지 만든다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간다. 근데 전체적인 성격은 제가 볼 때는 좀 보수지만은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너무나 자본에 대해서 밀착되어 가는 정권이다. 이런다고 경제가 사는 게 아닌데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을 통제하는 듯 외양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 모순을 나는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어제 이렇게 이제 민주화 상황에 두고 대통령의 통치 방식을 보면은 지지율이 현상 유지되거나 소폭 반다는 게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집권 전망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불안하고 또 집권 개별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적절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유지가 될까? 저는 이제 그게 제일 그 관건인데 자 경제 문제만 해도 그래요. 국민들의 시각에서 심각한 것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제 문제는 글로벌 변수가 더 커요. 그래서 어느 정부 간에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그 한계가 있다는 걸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제일 큰 정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재정 정책이고 하나는 금융 정책인데 금융이라는 거는 금리 지금 오를 대로 오르는 상태도 어차피 쓰는데 한계가 있고 그다음 재정 정책인데 문재인 정부에 두고 400조 하던 거를 지금 600조 가까이 예산 늘려놓은 상태에서 재정 정책도 못 펴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근계와 관련해서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사실상 현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 제공을 문재인 정부가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러면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고 견제하는 건 야당이 해야 되는데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면서 제대로 견제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 문제인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경제는 둘이 뭉칠하게 그냥 경제 위기 정도로 해서 제대로 대처한다. 이 수준 이상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은 레토릭상으로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민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민주당 지금 집중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김건희 문제, 뭐 이태원 참사 문제, 또 뭐 이상민 뭐 탄핵 문제, 전부 다 비경제 정치 사회적 문제로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경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안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설사 현 정부가 어떤 그 아주 치명적인 실수나 어떤 그걸 하지 않는 이상은 경제 문제로 인해서 비계우예되고 민주당이 점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비판이 먹혀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 금방 그 지적을 잘하셨는데 민생이 최우선이다.
라고 하면서 민생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데 이 메시지 잘 안 먹힌다는 거야. 그게 이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는 인식을 주루 비주루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고 문제점을 갖다가 국민에게 공유해 나가고 그 속에서 이 총선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결단 혹은 또 민주당의 나름대로의 변화, 지도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래 보고요. 저는 마지막에 덧붙이고 싶은 게 그걸 덧붙이고 싶어요. 이 다들 그 이쪽에서 해나가는 문제 지지를 옳은 부분에서 아까 그 화물노조에 이어서 지금 이제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데 이건 저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노동개혁을 기초를 내걸면서 하고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하고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떼놓게 지금 이제 간첩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부소를 하고 해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 그리고 또 한 부분이 뭐냐면은 회계장부를 점검한다 그래가지고 회계장부의 비치 의무를 갖다 그겠다 지원금을 도로 환원받는다고 뭐 이러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다 국회에서 이 넘어간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양위원장이 그 2월 14일 날 회동해가지고 윤 정권의 노동개혁에 공동으로 맞서겠다.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저희 같은 세대에서는 그 97년도 YS가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 정권 잡고 나서 정말 90%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죠. 예? 그 군대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해체라든지 그리고 그 금융실명제 뭐 이런 거에서 고공행진을 계속 해 나가다가 이 노동법 파동을 겪게 됩니다. 그 노동법 파동을 겪어가지고 당시에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공동투쟁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 노동법 파동을 지금 또 기억나는 게 그 노동운동의 행극으로서 이 여당에 당시 신한국당 들어와서 당선된 김문수 지금 이제 경산의 위원장이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처음 되거나 요즘 조용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김문수 의원이 당시에 정말 자기가 살뜰리는 심정으로 그게 이 새벽에 전부 다 이 군대 작전하듯이 모여가지고 노동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저는 그게 떠오릅니다. 이 정말 이 제가 볼 때는 그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어떻게 말할까요? 지혜롭다고 말할까요? 참 진짜 깨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절대로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함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워딩이 강성귀족노조. 강성귀족노조라 하면 바로 우리 대기업 노조를 이야기하는 거고 대기업 노조는 전부 민주노총 산하에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강성귀족노조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분리해서 공격하는 거죠. 이게 같이 엮어서 공동투쟁할 때는 YS 정권도 그걸 견뎌내지 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아까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본인이 만기 칠남식 시스템 지금 이제 국정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에 아울러서 민생의 빌런을 조금이 오버했다. 지금 양대 노총을 함께 빌런으로 악당으로 규정해서 하다는 걸 바로 저는 대치기 당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한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좀 시간이 문제고 우리 차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강보합사인데 앞으로의 추세는 비판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